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별별다방의 서작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별처럼 반짝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별별다방 11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가을도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 진짜 바쁘게 달려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문득 나중에 은퇴하면 뭐 얼마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요즘 나고, 뭐 다들 이 생각 아마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소득이 있어야지 좀 먹고 살 수 있을까? 막연하게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싶지만 이게 평균 수명은 뭐 길어지고 물가는 뭐 점점 막 하루 사이에도 막 엄청 막 오르고 뭐 걱정만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이 막연한 불안감을 현실적인 한번 숫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대의 현명한 은퇴 설계자, 인생 프로코치 유코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은퇴했다가 돌아온 은퇴 설계자 이덕종 코치입니다. 네. 또 한 번 영원히 은퇴 없는 생활을 꿈꾸시고 계시는 50대 여성의 롤모델 우리 황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영원히 호호 할머니로 은퇴 없이 살고 싶은 여자 황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호호 할머니 우리 황 교수님. 네,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먼저 유코치님께 여쭤볼게요. 은퇴하시기 전에는 노후 생활에 대해서 혹시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은퇴하고 난 뒤의 삶이 그 그림과 얼마나 비슷했는지 요거 좀 한번 좀 짧게 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해 보자면 은퇴 전, 그러니까 저희가 대기업에서 이제 은퇴를 하기 전에는 은퇴를 하면 나름대로 이제 좀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뭐 좀 여유롭고 우아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아침에 늦잠 자고 맛있는 브런치 먹고.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현실은 좀 다르죠. 네. 그렇죠. 사실 뭐 맨날 놀고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깐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버는 건 별로 없는데 통장에 찍히는 돈은 계속 나오고, 이게 그런 버는 돈은 한정적이고 생각보다 나가는 돈은 좀 많더라고요. 특히 병원비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치를 가지고 계세요. 그죠, 황 교수님? 근데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를 보면 예비 퇴직자들이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하고 실제로 은퇴한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유코치님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환상과 현실과의 갭이 2배 정도가 난다는 거죠. 이 갭 이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요거 좀 우리 황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게 바로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실적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인퇴 후에는 소득이 현저하게 줄거나 거의 없는 소득 절벽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도 이럭저럭 좀 줄이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요, 부부 기준으로 적정 생활비가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268만 원 정도 이게 생각을. 월이죠? 네, 예, 그렇죠. 월. 268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서는 336만 원이라는 거죠. 이 정도로 갭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어요. 거기다가 어쩔 수 없습니다. 지역적 편차가 있어요. 발생하죠. 그럼요. 시골지하고 서울지는 명확하게 그렇죠. 다릅니다. 네, 시골지, 서울지. 그럼요. 네. 서울은 336만 원까지 나오고 있고요. 광역시는 299만 원, 그리고 기타 지역은 284만 원으로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더 생겼네요. 광역지까지 생겼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서울지는 337만 원, 광역지는 299만 원, 그다음에 시골지는 한 264만 원, 284만 원. 이러다가 찍찍찍 큰일 났어요. 정말 이거 근데 이게 참 조사 기간마다 좀 차이가 좀 나요. 근데 이제 대강 보면은 부부가 월 한 300만 원 초반? 요게 이제 월 적정 생활비로 좀 인식하면 되겠네요.
네, 그게 꼭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로서 그 기준점을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월 한 300만 원 초반.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 은퇴 후에 이제 좀 지출 항목에 좀 변화를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코치님 그 은퇴하고 나니까는 어떤 지출이 가장 크게 다가오시던가요? 혹시 뭐 은퇴 전과 비교해서 예상치 못하게 뭐 늘어난 거 항목도 있을 것이고 뭐 아까 뭐 병원도 네.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좀 한번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은퇴하신 분이라면 아마 실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큰 게 식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 식비. 직장인 다닐 때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카 식사를 회사 업무로 하니까 점심값도 안 들고 저녁값도 사실 거의 회사에서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은퇴하고 나면 삼시세끼를 다 식비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집에서 먹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먹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 외식비가 아무래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네. 의료비. 네. 실손 보험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지만 지출면으로 보자면 의료비가 점점 많이 들어가는 거죠. 나이를 들수록에. 네, 그 전에는 사실 이렇게 좀 다쳐도 멍드는 거에서 끝났는데 이제는 잘 안 나니까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감기 걸려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새로운 병도 생기니까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료를 보니까는 보통 이게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식비가 한 49.7%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주거비가 한 26.7%, 의료비가 8.3%요 순으로 이렇게 지출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주 특이한 게 아까 우리 유코치님 말씀하셨던 은퇴에 꿈꿨던 그런 여유롭고 이런 그런 문화생활비 이런 게 월 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저는 좀 이 자료를 보면서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여가 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가를 즐길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자세히 좀 돌려서 얘기하면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라는 아니면 또 시간이 없다라는 아니면 정신적 여유가 없다라는 뭐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가장 큰 게 이제 경제적 여유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뜻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황 교수님 그 은퇴 후에 지출 그 패턴의 변화, 특히 그 의료비와 그 문화생활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의료비는 점점 늘고 문화생활비가 우리의 현실이 생각 외로 너무 작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실 말씀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의료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든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위험에 노출된다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그런 필수적이에요. 것. 예. 네, 말씀하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일전에 일찍 든 사람들은 비율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지만 대신에 월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편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그 공단 자체가 재단이 약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점점점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월 내는 돈은 적어지지만 혜택마저도 적어지고 그리고 매년 갱신되는 금액도 커지다 보니까 의료비의 어떤 중첩적인 그런 무게들이 짓누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제 문화생활비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의료비와 같은 긴급성을 가지거나 정말 중요한 비용들에 비해서 밀리기가 쉬운 그렇죠. 항목들이죠. 특히 인생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또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서 작가님 같은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최소 생활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지할 수 없다면 가장 먼저 내려놓을 것이 문화생활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정 생활비를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손보험 말고도요. 만약에 여유가 조금 되신다면 다른 내가 유전적인 소양이라던가 가족력이 있어서 혹은 제가 직업적으로 위험률이 있으시다면 보장성 보험도 생각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황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그 중에서 이제 또 키포인트가 그러니까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건강 관리 잘해라. 맞아요. 건강 관리 잘하고 그다음에 너 뭐 문화적인 그 생활을 누리고 싶고 그러면 문화생활비한테 적정한 금액을 갖다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갖다 세이브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목표 설정을 해라. 맞습니다. 예, 예. 사실 네.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사실 우리가 생활비가 많이 든다, 의료비가 많이 든다라는 말도 음. 있을 수 있는데 의료비가 이미 많이 들었을 때는요, 저희 생활비도 많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중증질환자를 위해서 건강보험에서 암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비는 실제로 많이 안 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사람이 암 걸리고 나면 좋은 거 드시고 싶지 않겠어요? 유기농식품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 식비부터 생활비 자체가 확 하고 올라가요. 그러면 생활비가 올라간 상태에서 의료비를 부담한다? 그러면 이중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방송했던 거에 비해서 그 이번 주 방송에서 우리 맹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황 교수님이 주시는 이 키포인트가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노후에 그 쓸 생활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갖다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의료비를 줄이고 문화생활비를 늘릴 수 있는 목표 설정을 해놓고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어디에 돈을 쓸지 미리미리 설계를 해봐라. 그래야지만이 이 숨겨진 위험 요거를 갖다가 그 숨겨진 위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물가가 오르고 소득은 주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커버가 되는 그런 방법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게 한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있죠, 소득은 줄죠. 근데 뭐 내가 그렸던 문화생활은 있고 근데 의료비는 나가고 그러니까 요 밸런스를 잡는 거. 요게 사실은 이제 노후 생활의 키가 되겠네요. 유코치님이 두 가지 왜 은퇴 준비에 그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지 한번 자세히 좀 한번 인플레이션 특히 요거 한번 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소득 절벽 두 가지인데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치, 현재 100만 원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100만 원어치의 효과, 가치를 구매력을 가지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매년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아니죠. 받는 연금액도 물론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속 올려주긴 하지만 충분히 보정이 되질 않습니다. 보정이 되지 않죠. 예, 미미하죠. 그래서 은퇴 후에 인플레이션 효과를 감안해야 된다는 거는 필수적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절벽인데요. 혹시 제가 은퇴 전에 받던 연봉하고 지금 연봉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보도 자료 보니까는 그 젊었을 때 받았던 연봉에 비해서 은퇴하고 나는 비용이 4분의 1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 현실이 그렇다고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받던 연봉이 지금 약 한 3분의 1 정도 되는 3분의 것 같습니다. 1.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그렇죠. 많이 받았어요. 편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절벽은 특히 58세에서 68세까지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42% 감소한다고 하네요. 네, 이게 또 고학력, 고소득일 경우에 더 두드러지는데 이건 왜냐하면 정년이나 은퇴 이후에 그런 일자리를 못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그 체감은 더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딱 절벽이라는 표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 별자탕 학교가 바로 그런 시니어들을 우리 같은 은퇴한 시니어들한테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뭐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소소한 이게 소득이 발생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뭐 별세탕교가 사실 뭐 좋은 방향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은퇴 후에도 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제2의 직업을 사실은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0세 은퇴라고 그래서 그게 완전한 은퇴가 아니라 80 전까지의 제2의 은퇴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준비한 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지만 그 내가 그 전에 은퇴하기 전에 받았던 소득보다 줄어들었던 그렇지만 소득이 있으니까 이게 커버가 돼서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내 생활의 여유로움이라든지 경쟁력 이런 게 이제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막연한 불안감 해소하고 든든한 노후를 아까 뭐 우리 맹활약 하고 계시는 황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요거 나만의 은퇴 시뮬레이션 핵심 변수 4가지하고 뭐
연금 체계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 우리 한 교수님 한번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발표할 차례인가요? 네네. 네. 나만의 은퇴 시뮬레이션. 우리는 4가지 변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뭘 얼마 쓸 거니? 네. 그리고 언제까지 쓸 거니? 언제부터 쓸 거니? 그리고 올라가는 돈 얼마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만큼 제가 얼마나 커버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희망월 생활비를 먼저 생각을 해서 은퇴 후에 늘어날 비용이라던가 줄일 수 있는 비용들을 고려해서 내가 월 얼마를 쓸 것인지 설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으로 우리가 은퇴를 언제 할 것인지 사실 코치님도 은퇴하셨다가 지금 다시 복귀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제2의 수입이 생기신 상황이니까 아주 좋아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언제쯤 할 것인지 요즘 그래서 코치님 때깔 좋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요새 고와지셨어요. 네. 네. 그래서 기대 수명을 고려해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은퇴 이후에 얼마만큼 돈을 사용하실 것인가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 평균 은퇴는 63.8세에 하고 있고요. 기대 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지고 있으니 약 36년 정도가 저희가 은퇴 이후에 돈을 활용해야 되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거기다가 아까 인플레이션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상 물가 인상률을 좀 고려를 해서 미래의 생활비를 그렇게 계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물가만 오르나요? 저희가 뭔가를 투자를 했거나 요새 뭐 소득의 파이프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다른 수익들을 창출하는 부분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수익률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어려워요. 저 문과거든요. 숫자 나오면 벌벌벌 손이 떨리고요. 머리가 멈추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다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이를테면 한국투자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공하고 있는 우리의 은퇴 시뮬레이션 계산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필요한 금액과 지금 부족한 금액 그리고 우리가 채워나가야 될 금액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유, 한국투자증권에서 광고 붙나요? 그러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으세요. 우리 황 교수님이 정말 이 아주 핵심만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드리면서 제가 딱 느낀 게 그러니까 은퇴 전에 30년, 은퇴 후에 30년 이게 딱 완전히 정말 대칭이 되네요. 이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 은퇴 전에 30년은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소득을 통해서 인생을 끌고 나갈 수 있지만 은퇴 후에 30년은 이거와 비교해서는 소득도 줄고 그러면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보낼 것이냐 이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이 좀 참 오늘 아주 맹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MVP 황 교수님 정말 설명 잘해 주시네요. 나오신 김에 그냥 이번에 그 연금 체계 요거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칭찬해 주신 만큼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층 연금 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국민연금이라는 이렇게 울타리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제 입장으로는 국민연금이 이제 효과가 미비해질 거라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일하면서 부어두었던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가능하시다면 금액을 또 증액하시거나 더 넣으셔서 지급액을 좀 늘려가실 수 있어요. 또한 연기연금이라고 해서요. 받는 이제 시기를 조금 늦춰주시면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이제 퇴직에 대한 어떤 연금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IRP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인 거죠. 이것을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세액공제도 되고요. 세제 혜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가지고 수익률을 높이시는데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적연금이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것저것 준비해도 조금씩 나오는 연금들 그리고 내가 돈을 매달 넣었던 것처럼 연금이 나올 때는 이제 매년 한꺼번에 나오긴 하지만 그 금액을 또 월별로 나누면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펀드라던가 아니면은 채권과 같은 상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금 상품들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3층 연금 체계를 갖다 구축하자 이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건 사실 시작이 중요하겠네요. 뭐 지금 당장 뭐 은퇴 시뮬레이션 아까 한국증권 뭐 여기 은퇴 시뮬레이션 계산기 사용해보고 그다음에 황 교수님이 마지막에 설명해주신 3층 연금 체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구축하고 요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사실 60대 이후에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것들이 좀 고정화되어 있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네. 바로바로 쓸 수도 없고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겨 상속 문제가 생기면 이것 때문에 또 복잡해져가지고 난리가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어떤 자산들을 현금화 시키면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예비 자금도 좀 만드시고요. 그 예비 자금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걸 좀 분리해 두시는 게 좋겠죠. 동시에 이제 건강보험하고 의료비들을 점검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 후반기가 좀 윤택하기도 하고 안정적이면서 걱정 없는 좀 걱정이 좀 적어지는 그런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 그 정말 구체적인 숫자하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우리 황 교수님 통해서 많이 들은 것 같네요. 우리 유코치님 마지막으로 뭐 은퇴했다가 리턴 컴백한 우리 경험을 가지고 계신 우리 유코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은퇴 준비에 대한 그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은퇴를 하신 분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은퇴 전에 뭔가 준비라는 게 쉽지 않죠. 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은퇴할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네, 빠른 때라는 맞습니다. 거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준비해 가시면서 움직이는 거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일단 뭐라도 실천을 해서 좀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 바탕으로 해서 시작해 보시는 것 그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골든 타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와 별처럼 빛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일상도 별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별별다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